그리고 목요일 2번 수업 동안에 진도를 다 나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와 같은 방식으로 12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 2시부터 학생들 요구에 따라서 시험 시간은 75분, 그러니까 2시부터 3시 15분까지 진행하는데 장소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201호. 미리 5분 전에 와서 착석하고 있어야 시험을 2시부터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블랙보드에 오늘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367쪽) 문장의 회기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학생 읽어봅시다. 네. 367쪽에 있는 또다시 마카로니 웨스턴 읽어봅니다. 크게. 아무래도 요즘은 마카로니 웨스턴에 이상하게 끌린다. 아기의 봄에도 죽는다.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 아지랑이가 물씬거리는데 물씬 피를 뽑으며 큰 대자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다.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 음탕스럽게 질척거리는 흙탕에 시커먼 독수염을 쳐박는 것이다.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 죽었던 가지에 꽃빛나무 그 등걸에 기대어 휘청거리다가 왈칵 쏟으며 턱무릎을 떨구는 것이다.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 뽀득한 성당 꼭대기의 하늘 거기에 든 메리의 허벅지 같은 구름을 잡는 것이다. 아니 보지 못하는 10개의 손가락을 뒤틀면서 강물에 젖은 메리의 허벅지를 잡는 것이다. 그 아기들이 나 같은 것이다. 아니 아무래도 내가 봄을 보여주는 그 아기들을 같은 것이다. 예, 전봉근의 작품 중에 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제목이 작품이 있는데, 또다시 마카로니 웨스턴, 이것은 아마 그 제목으로 다시 시를 쓴다는 그런 의미겠죠. 웨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서부 영화를 의미하는데, 마카로니 하는 것은 이탈리아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태리식 서부 영화. 밑에 각주가 12번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예. 주로 비정함, 잔혹성 이런 것을 특성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마피아 영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영화의 매력을 느낀다, 그 영화에 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역시 문장이 반복된다는 거죠. 1번 문장,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 이 아주 단순한 문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는데, 그렇죠? 3문시 형태로 된 이 시 한 편에서 네 번 반복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와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368쪽을 가봅시다. 조금 이 내용이 미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367쪽 C에 보면, 자, 이 이탈리아산 서구 영화에 악인들이 등장하겠죠. 보통 선악 구조입니다. 그죠? 선악 이분법적 구도라서 보통 보안관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죠? 선을 대표하고 그 악을 대표하는 나쁜 놈들이 있죠. 그죠? 보통 서구 영화에 그 얘긴데, 그죠?
뒤로 가보면요. 이 아기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번째 반복된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 다음 보면 뾰족한 성당 꼭대기에 하늘 거기에 든 메리의 허벅지 같은 구름을 잡는 것이다. 아니 보지 못하는 10개의 손가락을 뒤틀면서 강물에 젖은 메리의 허벅지를 잡는 것이다. 그 아기들이 나 같은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들이 자기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 아무래도 내가 봄에도 죽는 그 아기들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이 아니라 선의 쪽에 있지 않고 악당 쪽 편에 속한 그 사람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내용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미묘하고 복잡한데 368쪽 중간쯤 위에서 10째 줄, 둘, 넷, 8째 줄 아무래도 요즘은 마카로니 웨스턴에 이상하게 끌린다라는 화자의 고백은 시인 자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듯하다. 이 화자의 태도가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시인이 왜 이 악당들에게 끌릴까? 이런 심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의 문장들은 아기들의 비참한 말로를 그죠? 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서부 영화가 대체로 그렇죠. 선이 승리하고 악이 멸망하는 것인데 권성징악인데 희화화된 형태로 풍자하고 있다. 그죠? 근데 이 아기들은 맹목적 욕망에 휩쓸려 범죄 행위를 하는 와중에도 이상적 세계에 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죠. 승당도 등장하고 메리도 등장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이 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카로니 웨스턴 연작시는 선과 악의 대립에 기초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동일시. 그러니까 선과 악이 반드시 대립하느냐. 죽음과 어둠으로 대표되는 현실 세계에 대한 맹소적 풍자 그리고 시인 자신의 시의식에 대한 성찰 이런 것까지 이 작품에 들어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서부 활극 웨스턴 영화나 마카로니 웨스턴은 대체로 도식적인 선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시는 그러한 선악 구조를 상당히 미묘하게 뒤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 미묘한 주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들은 봄에도 죽는다라는 문장이 4번 반복되는데 이 4번 반복되는 게 단순하지 않다. 369쪽 봄에 죽는다는 말이 이제 일단 그죠? 이 문장에 등장하죠. 봄은 생명력을 그죠? 생명력이 삭트는 계절이고 죽는다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이니까 이 문장 하나에 대립 개념이 충돌하고 있죠. 셋째 줄, 이 대립은 아지랑이와 피, 그 다음에 꽃핀 나무와 피는 주로 죽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니까 대비적 구도를 형성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비가 형성되어 있다. 대비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봄, 아지랑이, 꽃핀 나무, 성당, 하늘, 구름 등은 그죠? 다 선한 이미지, 선한 의미 쪽에 포함되니까 일종의 압축, 언유, 위장이고 또 상대적으로 아기들, 죽는다, 피, 흙탕 같은 경우도 부정적 의미로 역시 마찬가지로 압축, 언유, 위장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피로 대표되는 이 죽음은 그죠? 봄에도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나토스죠. 근데 봄은 에로스를 상징하니까 이 작품에 묘하게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충돌하는 그런 어떤 이율배반적 주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단순한 시 같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삶충동과 죽음 충동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렇죠? 그래서 들레즈의 2번째 시간의 종합 그리고 3번째 시간의 종합이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370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단어의 회기, 구절의 회기, 문장의 회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들, 대표적인 작품들 한 편씩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이고, 이제 변주가 더 중요하죠. 변주는 반복이 종합되어서, 그죠?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변주니까. 크게 세 가지 변주 형태를 보여준다. 전봉건 씨는 역시 복합 구조입니다. 복합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병렬 기결, 두 번째는 연쇄 순환, 세 번째는 연쇄 정점,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냈는데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방법론은 유사합니다. 그죠? 변주가 일어나는 것은 주로 대꾸의 형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꾸는 부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병행 구문이, 그죠? 주로 부분적 영역이라면 전체적 영역, 시의 시상 전개가 이루어내는 전체적 의미론적 영역에서는 대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대꾸의 형식이 병렬 370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통된 방법론이니까, 그래서 모든 시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방법론이니까 익숙합니다.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정청,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10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자, 전봉건의 경우는 역시 단일 유형보다는 복합 유형이 나타난다. 그중에 이 세 가지가 잘 나타난다고 지금 판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병렬 기결입니다. 자, 작은 지붕 위에라는 작품입니다. 그 옆 학생. 작은 지붕 위에 내리는 것은 눈이고 작은 창틀 속에 내리는 것은 눈이고 작은 장독대에 내리는 것도 눈이고 눈 하얀 눈은 작은 나뭇가지에도 내리고 눈은 작은 오솔길에도 내리고 눈은 작은 진검다리에도 내리고 새해 새날의 눈은 하늘 가득히 내리고 세상 가득히 내리고 나는 뭔가 할 말이 있을 것만 같고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을 것만 같고 한 사람 만날 사람이 있을 것만 같고 장갑을 벗고 꼭꼭 마주 잡아야 하는 그 손이 있을 것만 같고. 예, 작은 지붕 위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도 반복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반복되는 구조를 빼면 굉장히 그죠?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그런 특성은 이 전봉구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한 7명의 시인들이 대체로 그런 시들을 많이 썼죠. 이상부터 그죠? 김춘수, 김수영 반복되는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도 보겠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 보세요. 작은 뭐뭐 위에 작은 뭐뭐에 내리는 것은 눈이고, 그죠? 소위 말하는 병행 구문입니다.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고 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붕 위, 창틀 속, 장독대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안 변하는 부분은 작은 뭐뭐에 내리는 것은 것은이라는 조사가 그도라는 조사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변하는 부분이죠. 아무튼 크게 보면 기억이라고 병행 구문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반복이 1, 2, 3행에 연속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행 건너서 다시 5, 6, 7행에 또 다른 반복이 또 나타나는데 그 니은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뭡니까? 눈은 작은 뭐뭐에도 내리고 그죠? 역시 병행 구문입니다. 바뀌는 부분은 나뭇가지, 오솔길, 진검다리. 그런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반복도 두 번째 반복도 병렬이죠. 그죠? 이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작은 뭐뭐에 내리는 것도 눈이고 이걸 세 번 반복했는데 병렬이죠. 왜? 지붕, 창틀, 장독. 이게 만약에 점층이라면 이게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죠? 고조되거나 강조되거나 상승적 구도를 가질 텐데
지붕이나 창틀이나 장독대나 그죠? 약간 병렬이죠. 안 그렇습니까? 질서가 어떻게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 오솔길 징검다리 이것도 병렬이에요. 만약에 어떤 순차적으로 그죠? 점층이 되거나 연세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다를 텐데 그래서 일단 이 작품은 병렬적 대구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디귿도 반복되는데 디귿은 뭐예요? 가득히 내리고 근데 앞에 하늘 가득히 그 다음에 세상 가득히 역시 병행구문입니다. 이 시는 전체가 병행구문으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과 세상 이것도 병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뭔가 상하관계,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있기보다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병렬. 나는 뭔가 할 말이 있을 것만 같고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을 것만 같고 그죠? 이것도 병행구문입니다. 그래서 리얼이라고 표시했는데 리얼이 몇 번 나와요? 역시 세 번 나옵니다. 뭐뭐가 있을 것, 뭐뭐시 있을 것만 같고 그죠? 할 말, 할 곳, 할 사람 그죠? 이렇게 되죠. 마지막을 보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렬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마지막에는 장갑을 벗고 꼭꼭 마주 잡아야 하는 그 손이 있을 것만 같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어느 하나로 그죠? 모아집니다. 수렴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할 말이 있고 할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죠? 손을 잡겠다는 거죠. 그죠? 뭐 눈이 계속 내리는 이 겨울철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전체 기본 틀은 병렬인데 최종적으로는 수렴입니다. 어느 하나로 모아져요. 그래서 기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병렬 기결적 대구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372쪽.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작품은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죠? 아주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1, 3행, 7행, 9, 10행, 11, 15행에 4개의 이 병행 구문을 구사하고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어떤 변주? 병렬 기결적 대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미 같이 해석해 봤으니까 조금 건너뛰고 지붕 위, 변하는 부분 1, 3행에서 변하는 부분 찾아봅시다. 지붕 위, 창틀 속, 장특대. 그죠? 5, 7행에서 변하는 부분은 나뭇가지, 오솔길, 징검다리. 그죠? 그 다음에는 하늘, 세상. 그 다음에 할 말, 가야 할 곳, 만날 사람. 그 다음에 잡아야 할 손이거든요. 이렇게 전개된다. 새로운 구성 요소가 병행 구문에서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73조. 이제 병렬적 대구와 기결적 대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을 가지고 구조와 원리를 가지는가 이걸 정리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다른 시인들을 연구할 때도 다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373조 위에서 셋째 줄 병렬적 대구는 구성 요소들이 수평적 나열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 병존하거나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병렬적 대구도 둘로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수평적 첨가를 통해 상호 연대하면서 등가적 구조를 아무튼 병렬적 대구의 특성은 등가적 구도예요. 그 다음에 한편 기결적 대구는 구성 요소들이 인과적 수렴을 통해 하나의 가치로 종합되는 기납적 구도를 의미한다. 자, 기결적 대구는 기납적 구도라는 특성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와 원리를 살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차례인데 첫 번째 병렬적 대구는 우선 등가성의 연대. 자, 이 작품에서는 병렬적 대구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봤어요? 상호 연대라고 본 거죠.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상호 병존이 있고 상호 연대가 있는데 이것은 상호 연대다 이렇게 봤어요. 단순한 병존이 아니고 서로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연대를 이룬다. 그죠? 그래서 등가성의 연대라고 일단 구조 원리를 살펴봤는데 무엇에 관해서? 병렬적 대구에 관해서 이 시의 병렬적 대구는
등가성의 연대라는 구조와 원리를 갖는데 이제 기결적 대꾸로 연결되니까 그것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등가성의 기결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형성합니다. 이게 이 작품의 최종 구조와 원리입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 원리가 나오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제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개념적 해석을 좀 시도해 봅니다. 자, 1, 3행, 5, 7행, 90행, 11, 15행에서 나타나는 병행 구문들은 통합성과 암시에 의한 대치를 결합함으로 전이, 압축과 전이, 은유와 함유, 위장과 전치 등이 상호 교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구성 요소들과 그것을 다시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와 함유가 교차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변주의 방식은 연쇄순환입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연쇄순환. 전봉건 전집이 이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두껍게 나와 있는데 그 전집을 다 찾아보면 시들이 이 다양한 이 변주의 방식, 반복과 변주의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씩 그냥 대표적인 작품 한 편씩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전집에는 이 유형에 속하는, 이 변주에 속하는 이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각주가 있네요. 각주가 있어요. 내가 지금 쓰니까 각주에 그런 말이 있네요. 17번 각주 보세요. 첫 번째 유형 보세요. 병렬적 대꾸. 물론 이제 병렬적 대꾸가 복합 유형을 이루면서 이제 뭐하고 결합될지는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병렬적 대꾸가 기본인 이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이 작품 말고도 춤, 너, 손, 북이, 북삼, 말, 일, 말이, 마지막 마카론 웨스턴. 마카론 웨스턴 연작들이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마카론 웨스턴이라는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마카론 웨스턴, 마지막에 쓸 때는 마지막 마카론 웨스턴 이렇게 제목을 붙였나 봅니다. 돌밭에 오면 이런 작품들이 뭐예요? 복합 유형인데 역시 병렬적 대꾸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쇄가 기본을 이루고 있고요. 연쇄와 순환적 대꾸를 살펴봅니다. 그 뒤에 학생 태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니 왜 두 칸이나 남아갔어요? 그래요? 읽어봅시다. 그럼. 흑기사 먹었습니다. 정리를 하얀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빨간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다를 무수히 현란한 칼날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노란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다 칼날에 맞아 피 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검은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피 뿜으며 바닷속 어두운 주검의 자리 거기 떠있는 내 전부에 아직도 무수한 현란의 칼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를 노란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어서 더욱 진한 바닷속 어두운 주검의 자리 비로소 그 주검의 목젖을 찢고 진주 하나를 생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장미를 빨간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바다를 하늘의 목적 가르며 솟아오르는 수없이 현란한 칼날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미를 하얀빛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또다시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작품은 제목은 태양인데 역시 무수한 반복으로 되어 있죠. 주로 장미를 뭐뭐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문장이 일종의 의문문인데 그래서 내가 번호를 1이라고 붙여놨죠. 1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7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쌍을 이루면서 2가 반복돼요. 2는 뭐예요? 나를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절만 뽑으면 뭐뭐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반복은 장미가 그죠? 중심이 되고 2번 반복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 얘기했다가 내 얘기했다가 장미 얘기했다가 내 얘기했다. 이게 반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1행은 장미를 하얀빛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 2행은 나를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게 한 쌍을 이루기 때문에 하얀빛하고 바다가 그죠? 하나의 연합을 이루죠. 하나의 결합을 이룹니다. 같은 계열을 이루죠. 그 다음 보세요. 3행, 4행입니다. 장미를 빨간빛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빨간빛이 등장했고 바다를 무수히 흘러는 칼날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으니까 바다가 칼날이 되게 하는 게 빨간빛과 관련돼요. 그죠? 나를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은 하얀빛이고 바다가 칼날이 되는 것은 빨간빛이고 또 이제 노란빛은 뭐예요? 내가 바다 칼날에 맞아 핏붓게 하는 게 노란빛이에요. 장미의 색깔과 그죠? 내가 바다로 가서 무슨 변신을 이루는 거 혹은 내가 바다로 가서 겪는 경험 이것이 1행과 2행에서 계속 번갈아서 한 쌍을 이루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도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얀 장미빛만 보면 장미의 색깔만 보면 하얀, 빨강, 노랑, 검은, 노랑 그죠? 다시 빨강으로 갔죠. 그죠? 그런데 내가 바다로 가서 겪는 것은 연세입니다. 보세요. 내가 우선 바다로 가죠. 그 다음에 4행을 보세요. 2행이 내가 바다로 가고 4행은 바다에 가서 칼날이 되고 6행은 칼날에 맞아 피를 품고 8행은 피를 품으면서 어두운 죽음 자리에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바다와 칼날, 칼날에서 피와 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연쇄 구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1행과 2행이 하나로 서로 뭡니까? 결합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큰 틀에 있어서 연쇄가 작동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연쇄를 기본으로 봤어요. 그런데 빛을 또 기준으로 보면 하얀빛, 빨간빛, 노란빛, 검은빛, 노란빛으로 다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빨간빛이 오거든요. 이게 순환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얀빛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두 가지를 지금 섞어 놓은 거야. 연쇄적 구조와 순환적 구조를 교묘하게 결합해 놓은 것이 이 작품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봉건 시인은 이런 그 변주의 구조를 상당히 뭡니까? 의도적으로 그죠? 지금 시 창작방 후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뭐예요? 변주가 일어나고 있죠. 막무가내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식적이고 뭡니까? 창작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반복과 변주의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연쇄와 순환적 대꾸라고 볼 수 있을 만한데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게 다른 식의 변주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375쪽 봅시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375쪽 중간쯤에 각 단위별 일행에 새롭게 삽입하는 구성 요소들은 장미의 빛깔이죠. 자, 보세요. 하얀, 빨강, 노란, 검은, 노란, 빨강, 하얀. 이게 이제 연쇄가 순환적 구도로 연결된다. 그죠?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각 단위별 이행을 보겠습니다. 1행은 장미의 빛깔이고 2행은 내가 바다로 가서 겪는 경험이죠. 이제 2행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로 간 바다의 칼날에 의해 피와 죽음에서 진주가 생긴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적으로 보면 바다에 가서 죽는데 그 죽음이 다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죠? 죽음과 재생의 이 스토리가 그죠? 이행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진주가 생긴 이후에 바다의 칼날이 다시 내가 바다로 간다는 역시 연쇄와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37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주의 특성을 연쇄와 순환의 이 변주의 특성을 시적, 미적 효과와 기능 면에서 그리고 구조와 원리 면에서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해보는 대목입니다. 376쪽. 넷째 줄입니다. 연쇄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매개적 접속을 통해 단계적 전개를 보여주면서 인접적 구도를 형성한다. 우선 연쇄적 대꾸의 특성은 인접적 구도예요. 연쇄가 계속 일어나니까 인접한 것으로, 그렇죠? 관련되는 인접성으로 계속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한편 순환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주기적 회전을 통해 상호 연결하면서 영속적, 이거 앞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혹은 미적 효과와 기능들, 구조와 원리들은 신마다 다 다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적 대꾸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속적 구조를 갖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영속적 구도를 갖는다는 것이나 앞에 나오는 뭐예요? 연쇄적 대꾸가 인접적 구도를 갖는다는 것은, 구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틀이잖아요. 일반적인 틀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조와 원리를 얘기할 때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제 이 시는 보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구체적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위에서 9째 줄, 인용시는 각 단위별 일행과 이행에 새롭게 삽입되는 구성 요소들이 핵심적 이미지들을 매개로 통일된 형체를 만들면서 의미를 접속하고 정서를 누적하는 연쇄적 대꾸를 형성하므로 구성 요소들이 매개적 접속을 통해 단계적 전개를 보여주면서 인접성의 접속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가진다. 자, 첫 번째 구조와 원리는 인접성의 접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꾸가 가지는 거예요? 연쇄적 대꾸가 가지는 구조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도에 각 단위별 일행과 이행에서 새롭게 삽입되는 구성 요소들이 주기적 회전을 통해 상호 연결하면서 영속적 구도를 가지는 순환적 대꾸를 개입하므로, 즉 순환적 대꾸가 여기 개입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인접성의 접속이 아니라, 접속은 그냥 평범한 것이죠. 그런데 순환적 대꾸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접성의 접속에서 인접성의 영속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 원리가 결합되니까 이 한 작품 속에서 최종적으로 이 작품의 구조와 원리는 인접성의 영속이다. 이런 것이 이제 분석의 틀입니다. 자, 역시 개별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해석을 해봅니다. 대체로 전봉근의 시는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그죠? 이상이나 김춘수나 김수영에 비해서 같은 복합 유형이지만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작품의 구조가 조금 우리가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376쪽 밑에서 6째 줄. 결국 이 시는 연쇄적 대꾸를 순환적 대꾸로 연결하는 연술 구조를 통해 장미의 빛깔을 변주하면서 여기에 화자와 바다 간에 생성되는 생명, 죽음, 재생. 그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재생으로. 그죠? 순환적 드라마를 결부한 작품이다. 색채의 연쇄적 순환적 전개는 생명과 죽음이 대결하고 기량하는 양상과 결부되므로, 그죠? 흰색으로부터 출발해서 붉은색, 파란색 다 거쳐서 다시 흰색으로 돌아오죠. 프로이트가 말한 에로스, 타나토스 이 개념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죽음은 타나토스, 다시 재생으로, 그죠? 진주가 생긴다. 에로스와 관련되죠. 에로스가 없으면 삶충동이 없다면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역시 자,
376쪽 밑에서 둘째 줄. 순환적 구도가 가지는 영속성과 주술적 특성. 순환적 구도는 영속성을 가지고 또 주술성도 가집니다. 주술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약간 종교적 색채가 있고 주술적 색채가 있다는 거죠. 논리로 설명 안 되는 어떤 주술적인 요소가 있다. 끝없는 질문의 문장. 자, 이 작품에서 끝없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들레즈가 얘기했던 시간의 세 가지 수동적 종합에서 질문을 중시했거든요. 물음과 질문. 그러니까 이 작품에 그런 것을 한 번쯤 연관시켜 볼 만하다는 겁니다. 377쪽 보세요. 첫째 줄. 들레즈가 말한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으로서의 시간을 순수 각으로 구성하고 쾌락 원칙의 근거로 기능하면서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인데 이 작품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에 들레즈 개념으로 따지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에로스적 요소도 있고 기억도 있고 질문과 물음과 질문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또 세 번째 종합과도 관련되죠. 왜? 세 번째 종합은 죽음 충동, 그죠? 타나토스와 관련되죠. 들레즈 다 기억나나요? 들레즈의 세 가지 시간의 종합,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죽음 충동의 종합으로서 시간을 미래의 영원내기로 이끌면서 수동적 종합의 바탕을 이루는 시간의 세 번째 종합과도 연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연쇄 점성적 대꾸입니다. 대체로 김춘수, 김수영에 비해서는 시가 조금 그죠?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약간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이 단원이 이 분량도 그렇게 다른 단원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목요일날 할 분량은 남겨둬야 되거든요. 목요일날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381조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4장을 남겨둬야 목요일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하기는 좀 역부족이죠. 오늘 다 하면 목요일도 할 수도 공부할 것이 없으니까 한 작품만 더 하고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 꽤 깁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자라는 작품인데 연쇄 점성이라고 봤습니다. 또 옆에 학생 377조 작품 읽어봅니다. 아침의 여자는 빛이다. 아침의 여자는 물이다. 아침의 여자는 꽃이다. 여자는 맑은 빛에 물 부어 거기 스스로 흐드러지게 피는 곳. 노래다. 세상을 빛으로 가꾸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노래이듯이 빛으로 집을 가꾸는 아침의 노래. 땅덩이를 물로 씻고 헹구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노래이듯이 그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의 노래. 6월 온갖 곳에 스스로 흐드러진 꽃으로 피어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노래이듯이 집 가득히 스스로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곳. 여자는 노래다. 아침의 노래다. 제목이 아침의 여자입니다. 그죠? 아침의 여자. 이 작품도 문장의 반복으로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세요. 1번 문장이에요. 아침의 여자는 빛이다. 그 뒤에 더 나오는데 그건 내가 생략했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중략 생략했는데 1년의 핵심은 아침의 여자는 빛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병행구문이죠. 2년에 가면 아침의 여자는 물이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똑같은 문장인데 빛에서 물로, 그죠? 병행구문이 상당히 시인들이 많이 구사하는 반복의 점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년을 가보면 아침의 여자는 꽃이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 이게 이제 병행구문인데 병행구문의 구조를
좌우하는 것은 바뀌는 부분이겠죠.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게 병렬이 될 수도 있고 연세가 될 수도 있고 점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처음에 빛이 등장했고 1년에, 2년에는 물이 등장했고 3년에는 꽃이 등장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잘 보세요. 병렬일까? 점층일까? 연세일까? 대칭일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78쪽 보세요. 역시 중간에 생략하고 여자는 맑은 빛에 물 부어 거기 스스로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이고 두 번째는 물이고 세 번째는 꽃이잖아요. 그것과의 관계가 단순히 병렬인가 아니면 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빛이 물을 만나서 꽃이 되었죠. A 플러스 B가 C가 된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점층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점차적으로 그죠? 단계를 밟아가는 게 점층입니다. 이게 점층은 아니에요. A와 B가 만나서 C가 됐습니다. 이게 연세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연세다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후반부를 보면 4연이죠. 1, 2, 3, 4연을 보면 노래다. 요게 2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되죠. 노래다. 맨 끝에 노래다. 이렇게 반복돼요. 뭐가 노래다는 겁니까? 여기 생략이 일어났습니다. 생략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뭐예요? 텍스트 은하학의 결속 구조의 6가지 반복의 반복 중에 하나죠. 단순한 생략이 아니고 똑같은 문장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략됐어요? 노래다. 당연히 뭐가 생략됐겠어요? 아침에 여자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위에는 1, 2, 3년은 아침에 여자는 이라는 주어가 그대로 반복됐는데 이 4연에서는 그냥 노래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게 생략된 것입니다. 뭐가 노래라는 것이죠? 아침에 여자는 노래다. 그죠? 자, 그러면 뭐예요? 구성 요소로 따지면 1년에서 빛, 2년에서 물, 3년에서 꽃인데 4년에 가면 이게 노래가 됩니다. 그죠? 이 핵심 이미지들만 놓고 보면 노래죠. 이 사연 전체는 다 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노래이듯이 빛으로 집을 가꾸는 아침의 노래. 빛이 다시 등장했어요. 빛으로 노래를 바꿨다는 겁니다. 빛은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맨 먼저 나온 게 빛이죠. 1년에서. 다시 여기서 사연은 이걸 다시 활용해서 종합합니다. 빛으로 집을 가꾸는 노래고, 아침의 노래고, 그 다음에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자의 노래고, 그죠? 물도 2연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당연히 꽃이 나오겠죠. 집 가득히 스스로 흐드러지는 꽃, 여자는 노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세를 기본으로 하되 노래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요소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봉곤이 생각하는 시는 그죠? 뭐예요? 빛과 물과 꽃과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고도로 상승, 그죠? 고양된 것이 노래다, 즉 시다. 자기가 생각하는 시는 이런 점층적 과정을 밟았죠. 그러니까 이 시는 연세를 기초로 점층을 만들어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변주의 방식은요. 그게 큰 틀이니까 이 작품의 그런 변주의 방식을 큰 틀로 삼으면서 이제 우리가 전체 구조는 살펴봤으니까 세밀하게 한번 봅시다. 378쪽 설명 부분입니다. 이 시는 전반부의 병행 구문과 후반부의 생략. 아까 생략이 있다 그랬죠? 아침에 여자는 그죠? 거기 생략됐죠? 그 다음에 병행 구문. 역시 병행 구문이 있습니다. 뭐가 병행 구문이에요? 3번이 병행 구문이죠. 보세요. 4연에서 3번 줄곧 부분. 하느님의 손길이 뭐뭐이듯이 뭐뭐으로 뭐뭐하는 아침의 노래. 뭐뭐의 노래. 그죠? 이게 똑같이 반복돼요. 3번 반복됩니다. 3-3-3-. 3-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변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3-라고 표시했습니다. 핵심은 노래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2번도 3번이나 반복되었고 끝날 때는 여자는 노래다.
아침의 노래다 하고 노래다가 두 번 반복됐습니다. 핵심적인 이미지만 딱 고른다면 1년은 빛, 2년은 물, 3년은 꽃, 4년은 노래죠. 그죠? 네. 자, 379쪽으로 갑니다. 첫째 줄. 여기서 표청 구조들은 통합성에 근거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들은 암시에 의한 대치에 근거하는 이미지들인데 세 개의 병행 구문은 점청하는 언술 구조를 보여줍니다. 병렬이 아니라 점청인 이유는 그저 빛과 물이 결합되어서 꽃이 생기고 또 그 꽃이 결국은 뭘 이루어내요? 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점청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연세다. 그 다음에 둘째 단락 379쪽. 후반부의 언술 구조는 생략, 병행구문, 연세적 회귀 등이 점청적 대꾸를 형성한다. 좀 복잡하죠, 근데 그죠? 근데 간단하면 간단한데 나름대로 정봉건 시인이 아주 치밀하게 이 언술 구조를 창작 방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교묘하게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379쪽 마지막 줄입니다. 따라서 후반부는 병행구문에 나타나는 빛, 물, 꽃 등의 이미지를 연세의 고리로 활용하여 노래를 종합이죠. 노래는 최종 종합입니다. 그죠? 노래는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 빛, 물, 꽃이 다 종합된 것이 노래다. 그래서 점청적 대꾸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 연쇄적 대꾸와 점청적 대꾸가 가지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그리고 구조와 원리를 정리하고 있는 대목이 380쪽에 나옵니다. 위에서 6째 줄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쇄적 대꾸는 매개적 접속을 통해 단계적 전개를 보여주면서 인접적 구조를 형성하고 점청적 대꾸는 구성 요소들이 병렬적 대꾸의 특성인 등가성의 구도, 대비적 대꾸의 특성인 이원적 구도, 대칭적 대꾸의 특성인 양가적 구도, 연쇄적 대꾸의 특성인 인접적 구도 등을 토대로 점차 단계적으로 구현하면서 상승적 구도를 형성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이 작품은 후반부의 생략과 병행 구문이 전반부에 제시한 빛, 물, 꽃 등의 이미지를 매개로 통일된 형체를 만들면서 의미를 접속하고 정서를 요적하는 연쇄적 대꾸를 형성하므로 구성 요소들이 매개적 접속을 통해 단계적 전개를 보여주는 인접성의 접속이다. 그런데 이게 점청적 대꾸로 그죠? 결합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인접성의 강화다. 이렇게 구조와 원리를 종합해냈습니다. 381쪽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개념적 해석을 한다면 프로이트적 압축과 전이, 낙관적 은유와 한유, 들레드적 위장과 정치 등의 상호 교차와 연관할 수 있다. 빛, 물, 꽃, 노래 등 일련의 이미지들은 에로스적 특성을 가지므로 자 여기 에로스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왜 그런가요? 우리가 에로스, 타나토스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고 들레즈가 그죠? 여러 개념들을 종합해서 누구의 개념들을 종합했어요? 프로이트와 락강의 개념도 종합하고 니체와 베르그송의 개념들도 종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죠? 수동적 종합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이론화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그 이론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한 것이 시간의 수동적 조각이죠.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수동적 조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의지로 그죠? 의식적으로 이 조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시간이 종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 자 그때 나왔던 것이 앞에도 한번 우리 분석했지만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렇죠? 에로스는 기억과 종합되면서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을 이루어내고 타나토스는 니체의 영혼회귀와 결합되면서 그죠? 그리고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결합되면서 세 번째 종합과 관련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작품도
대체로 에로스적 요소가 강한 작품이에요. 보세요. 아침에 여자를 빛으로, 물로, 그죠? 그 다음에 꽃으로, 그 다음에 노래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로스가 충만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성적 욕망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충만한 삶의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이 작품의 빛, 물, 꽃, 노래 등의 일련의 이미지들이 에로스적 특성을 가지므로 들레즈가 말한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으로서 시간을 순수 가구로 구성하고 쾌락 원칙의 근거로 기능하면서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시간의 두 번째 종합과도 해납니다. 이 작품은 타나토스적 요소는 없어요. 그죠? 죽음 충동적 요소는 없고 주로 에로스적 요소가 가득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전공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